콘텐츠 융합의 현장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강의 보편 문법과 보편 장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주의 장르 이론 강의 자료의 7페이지 이 내용과 또 19페이지의 내용 같이 이어서 살펴볼 테니까 학생들은 강의 자료의 해당 페이지 찾아서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편 문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저명한 진화심리학자이자 다윈주의 사상가이죠. 핑커는 자신의 저서 빈서판을 통해서 보편 문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핑커 같은 경우는 그 문화에 있어서 문화 영역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문화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핑커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한 언어학자이기도 한데요. 핑커의 연구를 통하면 인간의 언어적인 능력은 생득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여러 심리 기제라든가 뇌의 이런 역량을 통해서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핑커는 논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핑커가 들고 있는 사례는 아이들의 언어 활동에 대한 추정 연구였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아이들은 별도의 문법이나 수사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어른들의 표현이나 의도를 추론하고 어른들이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 표현에 담고 있는 어른들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추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추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단어의 조합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거의 아이들의 만 3세 무렵이면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대부분의 인종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권 인종이건 혹은 국가 여러 이런 차이를 떠나서 대체로 인간이라면 3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거의 완성형의 언어 구사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혹은 주변에 우리 조카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아이 때 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거 문법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죠. 대부분 아이들에게 언어 학습이라는 거는 따라하게 하는 것. 엄마, 아빠, 일로 와봐, 절로 와봐, 하늘이 막네,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이런 말들을 하면 아이들은 따라하는데, 단순히 그거를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왜 저런 표현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아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 사이에 어떤 단어가 공통적이고 어떤 것들이 달라져 있지? 그런 것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수용을 해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이런 능력을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간의 학습 능력, 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은 학습의 어떤 비중도 있지만 타고난 어떤 인간의 언어 기제, 심리적인 어떤 언어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핑커의 주장이고요. 또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연구를 또 해봤더니 언어들의 차이는 어순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 그런 문법을 어순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온다라든가 이런 어순의 차이가 있을 뿐 주어가 있고 전치사 혹은 수치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어가 따라온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이 문법,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등장을 해서 그것이 언어들의 어떤 조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통, 어느 언어든지 마찬가지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언어들이 어순만 다룰 뿐 핵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적인 요소들은 같은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법을 핑커는 보편 문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편 문법이 모든 언어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더라.
뭐 단어가 조금씩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순서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만 빨리 캐치를 하면 언어에 대한 이런 그 보편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언어들이 공통된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 문법이 모든 언어의 조합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핑커는 언어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언어 연구의 보편 문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윈주의 진화 심리학은 다양한 적응적 문제에 대응하는 인간의 마음속 모듈들을 조합하는 보편 문법으로서 유한한 조합 프로그램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몇 개의 조합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펼쳐낼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 또 이런 사고의 어떤 패턴들은 무한하게 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진화 심리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보편 문법이라든가 이런 보편 프로그램에 대한 진화 심리학의 설명은 대단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언어의 연구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입시 과정을 통하면 어떤 한국어, 뭐 영어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영어와 한국어 보면 문법은 비슷한 요소들이 있지만 어순이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단어가 다를 뿐인데 이러한 표면상의 이런 표면상으로 등장을 하는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요소들 핵심 요소들은 한국어든 영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모든 나라의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든 뭐 미국이나 영국의 아이들이든 태어나면 만 3세 무렵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어른들의 수준으로 완성형의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역마다 형성시켜 놓고 있는 문화마다 행동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과 사고의 패턴들을 생성을 하는 정신 프로그램들의 설계는 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 행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그 학습을 수행을 하는 선천적인 체제들을 인간이라면 모두가 같은 그런 선천적인 체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핑커 같은 학자가 그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내용 핑커의 이런 주장들에 따르면 직관심리라든가 포괄 적응도라든가 차등적 부모 투자의 원리, 호혜적 이타주의 등이 그러한 조합 프로그램들의 사례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직관심리라든가 포괄 적응도, 차등적 부모 투자의 원리, 호혜적 이타주의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청하게 될 동영상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그 조합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보편 문법에 관련된 인간들의 선천적인 그런 언어 학습 능력 또 이런 그 기제들을 통해서 무한하게 다양한 언어들을 인간들이 분화시켜 왔다.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공동체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편 문법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인간들은 자기 환경, 자기 공동체의 어떤 특성들에 맞는 다양한 언어들을 분화시켜 왔던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차이, 어순의 차이라든가 표현하는 단어의 차이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언어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한 표면적인 차이의 바탕에는, 출발에는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 문법에 대한 진화 심리학의 설명인데요. 자, 이러한 보편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된 어떤 그 심리적인 기제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어떤 그 산출물들을 분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원리가 예술 영역에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강의 자료 19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는 보편 장르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편 장르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의 사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양어머니가 양 자매, 그러니까 의붓 자매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자기 식구가 됐는데, 그 새어머니와 새 언니들의 여러 가지 구박이라든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가 꿋꿋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 마법에 의해서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님, 자기를 찾는 왕자의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12시가 돼서 마법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됐는데 허겁지겁 도망치다 보니까 구두를 한 짝을 벗어놓고 왔더라. 그 구두를 들고 신데렐라를 찾아 나선 그런 그 왕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신데렐라는 왕자와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신데렐라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새엄마 그리고 새 언니들은 처벌을 받는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인 거죠. 그림 형제의 판본을 통해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자, 많은 그 국내외 학자들은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에만,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유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다양한 그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서 이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프랑스의 샹드리옹 혹은 작은 유리구두, 또 독일의 제투성이 소녀, 이탈리아의 고양이 신데렐라, 영국의 이끼옷, 아르메니아의 신데렐라, 러시아의 브레멘뉴슈카, 아일랜드의 얼룩소, 중국의 서판, 베트남의 까종과 할록, 필리핀의 마리아, 아메리카 인디언의 칠면조 소녀, 아프리카 하우사우족의 처녀와 개구리 그리고 추장의 아들, 이런 등등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형상화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쥐팥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냥 편의에 따라서 신데렐라 판본에 신데렐라의 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판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이 신데렐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이제 시사점들이 있겠죠. 신데렐라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예를 들면 유럽,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동남아, 또 아르메니아 같은 중앙아시아, 또 이런 아까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유럽, 이런 나라들, 거의 구대륙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신데렐라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이야기의 전개 방식, 결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신데렐라 판본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동시에 존재하는 걸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펼쳤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왕자와 같은 캐릭터를 만나야 됐으니까 좋은 왕자를 찾아내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이 여성들의 이런 신분 상승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분들도 기존에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왕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얘기는 신데렐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백설공주 이야기라든가 라푼젤 이야기, 이런 많은 등등의 동화들을 보면 왕자와 공주의 이런 얘기, 사랑 이야기들은 많은 또 이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해왔던 다양한 그런 사랑 얘기들의 바탕일 텐데, 사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주된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라기보다는 양엄마, 의붓 엄마와 의붓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주된 그 모티브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인공 신데렐라 혹은 콩쥐의 이런 고난이 배다른 형제자매들도 새엄마
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러한 고난이 시작이 됐고, 또 그러한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신데렐라나 콩지 같은 그런 주인공 캐릭터가 계속 핍박을 받았고, 그런 핍박을 묵묵하게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공통된 결론은 이 새엄마와 의붓 자매들에 대한 아주 이 철저한 응징, 처벌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작품들이 이러한 콩쥐파치와 같은 신데렐라의 다양한 판본들의 공통점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러한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에 걸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진화시켜왔다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예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그런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적응적 문제들 가운데 여성들끼리의 연대를 배신하는 행위, 혹은 새엄마 혹은 새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친부모가 아닌 양부, 양모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의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적응적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데렐라 판본이 세계의 많은 그런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해치는 그런 여성들 내부의 배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끼리의 연대가 왜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중요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그에 따른 차등적 부모 투자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인간들은 많은 동물들과 비슷하게 양육에 대한 이런 책임의 거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남녀 관계에서 여성이 양육에 대한 이런 부담을 두고두고 오랫동안 더 많이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연대를 해서 힘을 합쳐서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비중들을 늘려왔던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아이를 두고 밭을 일구러 가거나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러 나가면 그 사이에 집에 남겨져 있는 자기 아이를 다른 집 그런 다른 나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동료 주변 엄마들이 맡아서 좀 하루 정도 도와주면, 다른 날은 또 다른 집에 엄마가 또 일을 하러 나갈 때 다른 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이 육아의 이런 부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지혜들을 여성들끼리 서로 연대를 통해서 서로 또 나누기도 했던 겁니다. 또 이 인간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의 삶이 굉장히 오랜 그런 몇 안 되는 종이 인간종인데요. 인간 같은 경우에 이 폐경기 이후에도 여성들이 오랫동안 생식 기능을 상실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오랜 이 수명을 그 이후에도 누리고 있는 몇 안 되는 종이 인간종인데, 여성의 경우에 왜 그렇다면 생식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의 나머지 동물들은 삶을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진화의 방향이었는데, 왜 인간들은 그러면 폐경기 이후에도 생식 기능이 소멸한 이후에도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했을까? 그것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이런 정보들을 자기의 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엄마가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이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딸과 딸의 자손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 진화 생물학의 논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끼리의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친엄마이든 친엄마가 아니든, 혹은 나의 친자매든 친자매가 아니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성들끼리 양육을 위해서 어떤 우리 부족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들끼리 연대하고, 여성들끼리 육아와 양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살아남아서 우리 종족이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들에게는 여성들끼리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끼리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한 연대를 흔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같은 이 무리 안에서도 늘 질투라든가 시기에 대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인간 사회에서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인간 사회 안에서는 그런 그 태생적으로 이 배신자,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개체들도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체들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었고, 특히 이 육아와 관련돼서, 양육과 관련해서 등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늘 공동의 가족을 이 가족을 이루면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이 아이가 완전하게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두 부모가 안전하게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기를 훨씬 더 오랫동안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빠가 일찍 죽든지 엄마가 일찍 죽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아빠가 일찍 죽었을 때보다 엄마가 일찍 죽었을 때 아이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왜? 양육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책임을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의학이라든가 뭐 이런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양 엄마와 의붓 부모와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늘 인간들의 역사상 늘 등장을 했던 적응적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양 어머니 혹은 그런 그 의붓 뭐 형제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세계의 문화권에서 많은 세계의 인종들과 민족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통의 문제를 이야기로 이렇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의 다양한 판본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친아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여성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 아이에 대한 이런 그 책임 혹은 그 애정, 또 측은함,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고양시키고 하는 것이 공통의 어떤 그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개체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끔하게 경고를 주고,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의붓 아이, 나에게 친아이가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껴줘야 되겠다. 왜? 내가 다른 그 사람의 아이를 사랑으로 잘 보살폈을 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혼자 있게 됐을 경우에라도 공동체의 다른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내가 한 것만큼 애정으로 보살펴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선의를 주고받음으로써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시켜가는 인간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사회화의 과정, 사회 구축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특히 이 부모, 친자식이 아닌 관계에서도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된다. 그것을 어떤 그 공동의 어떤 그런 가치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 신데렐라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이 결론들을 보면 굉장히 잔혹할 정도,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할 정도로 이 여성들 간의 연대를 배신한 의붓 엄마, 또 이 의붓 이복 자매들을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데렐라 판본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림 형제가 채록한 신데렐라, 그림 형제 판본의 신데렐라를 보면, 이 이복 형제들, 그 이복 언니들은 그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찾아왔을 때 억지로 구두에 자기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이제 자기 구두가 아닌 게 밝혀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 새에게, 까마귀에게 눈을 쪼여서 장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필리핀의 판본에서는 또 어떤 처벌을 받고 있냐면, 이복 형제, 이복 언니들과 의붓 엄마 같은 경우는 이 야생마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지가 찢깁니다. 우리나라에 그 부관 참시하면 시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팔다리를 말에 매달아서 팔과 다리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그런 형벌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처벌을 받았던 거죠. 필리핀 판본에서. 그리고 일본 신데렐라 판본에서는 이 언니들을 통에 집어넣어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처벌을 내립니다. 심지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판본에서는 언니들의 살을 발라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장면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 잔인하게 이렇게 그 이복 언니들, 의붓 엄마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이런 공통점들을 보면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과 이런 그 국가들을 달리하지만 그런 그 교훈들이 공통의 교훈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신데렐라 이야기의 보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신데렐라 이야기의 보편성은 이야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적응적 문제에 대응해서 진화해온 인간 본성 속에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적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본성에 설계된 예술 기제들, 이런 적응적 문제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게 만들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통합해서 해결에 대한, 적응의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인간들 본성에 설계되어 있는, 인간들의 마음에 설계되어 있는 예술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술 기제들은 유사한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 비록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문화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사한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작동 방식들을 구축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보편 문법과 마찬가지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인류학자 도널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신데요. 이 도널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경향과 취미를 발견해서 그 공통된 사고방식, 감정, 생활방식 등을 이런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빗대서 보편 문화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보편 문화라고 정의된 도널드 브라운의 이런 보편 문화는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널드 브라운의 보편 문화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이런 그 보편 문화라고 하는 이런 도널드 브라운의 관점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예술 기제들의 보편적 작동 방식 가운데 이런 신데렐라의 사례들처럼 여러 문화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체, 그리고 그런 유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편 장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영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영화학자가 계신데요. 정영권 님은
미국의 장르 연구가인 닐 등의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세기 초반 할리우드 장르 영화에는 원류 장르로서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만 존재했고 20세기 초에는 나머지 장르들에 대한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액션, 스릴러, 공포, 웨스턴, 판타지, SF, 로맨스 이런 다양한 이런 장르들이 현대 영화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르들은 20세기 초반에 헐리우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 장르들은 뭐다? 원류 장르였던 이런 멜로드라마가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렇게 토대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후에 20세기 중반, 후반,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장르들로 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멜로드라마가 원류 장르로 정립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20세기 초반의 헐리우드 영화 시장은 물론 헐리우드는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산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시장이 잘 성립되어 있었던 그런 영화 시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의 영화라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장르가 등장을 했을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또 예술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새롭게 등장한 그런 그 장르들이었고 새롭게 등장한 영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 시장이 성립되고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투입을 해 영화를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다양한 리소스 자원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원이 투입된 영화들을 선택해서 봐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초기의 영화 제작자들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보편적으로 보다 선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에 집중되어서 영화라고 하는 산업이 초기에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세분화된 장르의 개념이 아니라 영화 그러면 당연히 멜로드라마라고 이제 초기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 무슨 한나라 시대, 단군 조선의 시대 이 시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또한 현대에 있어서도 사랑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그려지고 있고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현재의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사랑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적응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문제가 인간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내가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좋은 유전자를 가진 짝을 만나서 짝을 이루어야만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이 높은 적응성이 높은 나의 2세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또 마찬가지로 또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좋은 짝을 만나야만 또 우리 종족의 이런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진화적인 적응적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좋은 짝을 골라내고 좋은 짝의 마음을 얻어서 많은 좋은 짝이 있으면 어쨌든 많은 동성의 경쟁자들이 같은 짝을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선택과 경쟁의 과정에서 좋은 짝의 마음을 얻어서 나의 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강구하느냐가 인간들의 이런 그 진화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적응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오게 만들 것이며, 일단 그런 관계, 마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야 이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방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안정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의 이런 시간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안정되게 이런 관계들을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이 도전들이 있죠. 질투의 마음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그 매력적인 이성이 등장하게 되면 또 막 바람을 피우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대중음악을 봐도 마찬가지죠. 많은 뭐 평론가들이 대중음악 그러면 사랑하는 음악은 뭐 유치해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일부 평론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또 대중음악들이 사랑 이야기를 여전한 주제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래들을 많은 또 대중들이 선호하면서 즐겨 감상을 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보편적인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편 장르가 성립되게 된 진화적인 그런 역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보편 장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헐리우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원류 장르, 보편 장르로서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멜로드라마의 이야기들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냐면, 주인공 남녀의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제 그런 이 위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이 극적이면 극적이고 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위기 상황 이후에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관계를 바라보는 관객들의 만족도, 쾌감도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설정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냐면, 주인공 남녀가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납치돼서 예를 들면 뭐 철도에 묶여져 있는데 악당들이 남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너 언제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 이 1시간 뒤면 기차가 지나가서 목숨 잃어. 그러니 1시간 안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줘. 뭐 이런 상황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 남자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활약을 해야 됩니까? 악당들을 물리치고 혼내주고 물리적으로도 응징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기차가 달려오기 그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철길에 묶여져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여자 주인공을 구출해내야만 이야기가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지고 관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설정들이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좀 하드보일드한 이런 설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집중을 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감상을 했던 관객들 사이에 나는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하드보일드한 이런 설정들에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갱스터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이런 장르들이 자연스럽게 멜로드라마 장르에서 분화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폭력에 대한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인간들의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들의 적응적 문제에 대응을 하는 인간들의 심리기제였던 거죠. 왜?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첫 번째로 자연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다양한 그런 이 천적들이지 않습니까? 야수들 이런 존재가 등장을 했을 때 나의 폭력 성향들이 왁 하고 등장을 하지 않으면 얘들을 물리치기 어려운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의 어떤 사랑하는 애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랑의 정적들 과의 관계, 또 나의 이런 같은 동성 안에서도 우리 무리의 연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라든가 배신자가 등장을 했을 때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들을 응징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종족을 향해서 우리 종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다른 종족이 등장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과 관련된 어떤 기제들이 인간들에게 없었다면 그러한 적들과 맞서서 싸우고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심리 기제 중에 하나가 폭력에 관련된 이런 심리 기제다. 왜?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적응적 문제들이 인간들의 역사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멜로드라마 다음에 이런 그 액션이라든가 갱스터, 웨스턴 이런 장르들이 분화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릴러라든가 공포라든가 SF라든가 이런 장르들이 등장을 했던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도 그러한 장르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이 공통의 문제의식들 이 인간들의 진화 역사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에 대응을 하는 인간들의 심리 기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위자아의 개념을 배웠는데 인간들의 하위자아가 그런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에 각각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의 마음에 설계되어진 그런 중요한 대응 기제, 심리적인 대응 기제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하위자아가 적응해야 됐던 다양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예술 장르 안에서는 이렇게 영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 장르 안에서는 인간들이 적응해야 됐던 적응적인 문제들을 차례차례로 우리가 이제 관심들이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장르가 분화되어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각각의 하위자들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적응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편 장르들이 성립되어서 장르들의 분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영권 님이 설명을 했던 이런 원류 장르에서 새로운 장르들이 분화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편 장르의 관점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강의 자료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 장르가 즐겨 다루어온 주제들, 사랑, 우정, 가족, 친구와의 연대, 경쟁, 배신, 폭력, 모험, 자연의 위협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진화적 적응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적응적 문제들이었으며 이러한 적응적 문제들을 모티브 삼아서 유사한 형식과 주제들을 분류해서 장르의 개념을 형성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 장르가 이런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을 모티브 삼아서 보편 장르가 성립되었고, 이런 보편 장르들이 새로운 시대 환경과 또 새로운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트렌드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하위 장르들로 분화되어 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 자료, 하나의 마음이 모든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마음의 모듈들이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을 각각 해결하는 영역 특수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한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과 마찬가지로 보편 장르는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위 장르들을 분화시켜 왔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편 문법의 개념을 통해서 보편 문화에 관련된 기존의 이런 진화주의적인 그런 그 학문들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봤고, 이런 보편 문법과 보편 문화의 개념을 확장시킨 보편 장르의 개념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보편 장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일까 정리해 보자면, 바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인종의 차이,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집단, 다양한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의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함께 해결해야 됐던 그런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적응적 문제들을 예술은, 특히 우리가 오늘날 특히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는 영역인 대중예술 영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을 자기 이야기, 자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동기,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예술을,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창작자, 기획자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인간들이 현재 이런 문화와 문명, 예술의 어떤 세계를 성립해 올 때까지 어떤 적응적인 문제들을 고민해 왔는지를 먼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아가서 오늘날 현재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소통해야 될 오늘날의 인간들은 기존의 적응적인 문제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기존의 적응적 문제들과 맺고 있던 관계들이 어떤 양상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관계 맺어왔던 적응적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적응적 문제들이 현재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여전한 어떤 관계의 측면들과 달라진 관계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양 측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보편 장르가 성립되어서 다양한 하위자로 분화되면서 그러한 분화되는 과정들이 작가들의 일방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시도로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작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준 대중들의 이런 수용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편 장르의 성립이라든가 하위자와의 분화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랬다면 내가 생각하는 적응적 문제들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적응적 문제가 함께 일치되어야만 그 작품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편 장르의 성립과 하위자의 분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적응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보편 장르의 성립, 하위자의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위자들이 현재 어떤 적응적 문제들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빨리 파악해내는 것이 기획자들에게는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적응적 문제, 인간들의 하위자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떤 문제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적응한 환경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적응은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문제를 인간들에게 또 등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적인 문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하위자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대를 달리하면서도 변화하지만 하나의 그 개체인 나조차도 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위자와 적응적 문제의 관계가 오늘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되면 새로운 하위자와 적응적 문제의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로서도 하위자와 적응적 문제의 관계는 늘 변화하는 것이 있지만 집단으로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집단으로서도 인간과 적응적 문제의 관계는 늘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하위자와 적응적 문제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고 어떤 적응적 문제가 어떤 하위자의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문제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누가 먼저 캐치하고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성공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와 그렇지 못한 크리에이터를 가르는, 이렇게 나뉘게 하는 중요한 역량의 차이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보편 문법, 보편 문화, 그리고 보편 장르에 이르기까지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동영상 강의 내용들, 또 강의 자료 내용들 한번 보면서 눈을 감고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하위자들은 어떤 하위자들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그런 하위자들이 느껴진다면 각각의 하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적응적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나의 하위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적응적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면 나의 하위자를 자극하고 있는 저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극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형태로 넘어가는 기획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나와 같은 나의 하위자를 자극하고 있는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자극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의미 있는 숫자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프로젝트의 차별화된 프로젝트의 모티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위 장르를 분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기획을 출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장르들, 많은 장르들, 또 많은 대중예술들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보편 장르들과 장르의 분화의 그런 현상들을 촉진시키는, 촉발시키는 그런 출발점에 하위자와 적응적 문제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번 학기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별 프로젝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 프로젝트의 Y 출발점은 나의 하위자를 자극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적응적 문제의 자극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그러한 자극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규모의 개체들이 함께 그러한 자극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프로젝트 기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보편 문법, 보편 문화, 그리고 보편 장르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아까 살펴봤던 그런 보편적인 인간들의 심리 기제들 하나하나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